한국, 핵도 없는 그 미국 꼬북 나라에서 뭘 배우고 오라고? 러시아 전략정보국 최고의 분석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2세, 은퇴를 코앞에 둔 이반 페트로프는 인생 최악의 출장이라며 투덜대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크렘린궁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카카. 육지에 뿌리 박은 항공모함을 상상해 보셨나요?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절대 격침되지 않는 불침함. 한국은 말을 아꼈고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무기였고 그들의 전략은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이들은 조용한 미치광이들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62살, 러시아 전략정보국에서 35년간 극동 안보를 분석해온 노병이죠. 제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소련 공군 비밀 고문단으로 참전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항상 말씀하셨죠. 이반, 한국인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들은 맨손으로도 탱크를 막는 민족이다. 어린 시절엔 그저 전쟁 트라우마로 생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4년 10월, 제 인생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극동함대 사령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페트로프 동지, 지금 당장 와주시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요. 니콜라이 쿠즈네초프 함대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령부 지하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점 3개가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핵잠수함들입니다. 작전 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답했어요. 보리소프, 네르친스크, 그리고 블라디미르함, 모두 최신의 야생급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 척 모두가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의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생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예요. 미국조차 추적하기 어려운데 한국이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다그치자 쿠즈네초프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3일 전 보리소프함이 울릉도 남방 100km 해역을 지나고 있었소. 수심 400m, 소음 차단 모드였는데 갑자기 한국 해경 헬기가 정확히 우리 위치에 나타났소.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6대가 교대로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그렇게 생각했소. 그래서 네르친스크와 블라디미르를 다른 경로로 보냈지.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소. 마치 우리가 수면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정확히 따라왔어.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음향 분석 자료가 떴는데 한국 어선들에서 나오는 소나 신호였어요. 이건 군사용 아닙니까? 맞소. 그런데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나오는 신호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정보부 연락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중국에서 긴급 통신입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 해군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신의 잠수함 4척이 한국 근해에서 노출됐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잠수함을 동시에. 그래서 페트로프, 당신이 필요한 거요. 쿠즈네초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봐온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주시오. 그들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사흘 후,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연과학 아카데미 해양생물학 연구원이라는 위장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여권과 서류는 완벽했죠. KGB 시절부터 써온 검증된 신분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집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1951년 12월 5일자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중공군에 포위된 미해병 4단을 구하러 온 한국 해병대를 봤다. 장비도 변변치 않은 그들이 어떻게 중공군 3개 사단을 뚫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민족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은퇴까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국가가 부르면 가야지.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불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을 얕보지 마라. 그리고 곧 저는 그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한국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해양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 동해안 생태계 조사차 가는 길이에요.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우리 바다가 많이 깨끗해졌죠. 물고기들도 많이 늘었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경계심, 아니면 비밀을 아는 자의 여유.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나라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서 포항으로, 다시 포항에서 울릉도행 쾌속선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어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더 흔들린 건 제 마음이었죠. 갑판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분이시네요. 놀랐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담배 피우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우리 아버지도 러시아 분한테 담배 피우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한국전쟁 때요. 소련 고문관들이 북쪽에 많았잖아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성함이 김혜준입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하죠. 오징어잡이. 극동함대 보고서에 나온 바로 그 어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울릉도엔 러시아 분들이 가끔 오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글쎄요. 공식적으로 오는 분들은 가끔 있죠. 비공식적으로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바다에선 비밀이 없어요. 2시간 반 후 울릉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산과 에메랄드빛 바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관광지였죠. 하지만 항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의 장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반 어선에는 없어야 할 안테나들, 그리고 선체 아래 튀어나온 돌기들.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면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공항 공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작년에 완공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1시간이면 와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나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비상시를 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상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어요.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 제가 아는 모든 전투기가 이착륙 가능한 규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활주로 끝에 급속 정비 시설이었죠. 민간 공항에는 필요 없는 시설들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해안 도로를 걷다가 이상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해양환경감시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건물 구조는 영락없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특히 옥상의 레이돔은 최신형 3차원 레이더에나 쓰이는 것이었죠. 구경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아, 저는 러시아에서 온 해양연구원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여기서 일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건물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상 정보, 그리고 수중 음향 분석 화면이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해양 생태 모니터링이요. 고래 이동 경로 추적하고 어족 자원 조사하고.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음향 신호는 고래가 아니었어요. 금속성 물체, 그것도 스크루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항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어부들이 대화하는 게 들렸죠. 오늘도 북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또 몇 시쯤, 새벽 3시쯤 엔진 소리가 묵직하던데. 러시아 것이겠네. 중국 것은 좀 더 날카롭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반 어부들이 잠수함 엔진 소리를 구별한다고요? 실례지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수함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그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3대째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다 속소리는 다 구별하죠. 한 어부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보드카처럼 묵직하고 중국 것은 바이주처럼 날카로워요. 일본 것은 사케처럼 깔끔하고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온 마을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한 주민에게 물었죠. 대피 훈련이에요. 매달 하죠. 새벽 4시에 대피 훈련이라니. 그것도 실제 전시 상황처럼 철저하게. 초등학생들조차 졸린 눈을 비비며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주민이 지하 대피소로 들어갔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이게 일상인데. 전쟁은 새벽에 시작되니까 새벽에 연습하는 거죠. 그녀의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어선을 빌려 바다로 나갔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부표들이 사실은 정교한 음향 센서였던 거예요. 바다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이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선장이 경고했습니다. 왜요? 해경이 바로 출동해요. 국가 재산이거든. 국가 재산.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죠. 오후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위장된 레이더 기지, 지하로 연결된 터널,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무기고로 보이는 시설들. 경치 좋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연구원님이시죠.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섬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비군 중대장이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감시인 동시에 경고였을 겁니다. 이 섬 방어 체계가 대단하네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그가 웃었습니다. 방어요? 우린 방어만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떠나는 날, 김혜준 어부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보고 가시나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조용하지만 잠들어 있지 않아요. 배가 출항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섬.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섬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지를. 그리고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다음 목적지는 흑산도였으니까요.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쾌속선으로 2시간. 하지만 그 2시간이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울릉도가 동해의 감시탑이라면 흑산도는 서해의 무엇일까? 배에 오르자마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음 가세요?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온 해양 연구원입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특히 중국분들이. 중국 사람들도 연구하러 오나요? 글쎄요. 연구인지 뭔지. 작년에 중국 어선인 척하다가 해경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이었대요. 2시간 후 흑산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바위산이 바다에서 우뚝 솟아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섬 주변 바다색이 다른 곳과 달랐어요. 마치 거대한 그물이 깔려 있는 것처럼. 항구에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항구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견고했어요. 방파제 두께, 계류 시설의 규모, 모든 게 군항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엔진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민박집 주인 박상철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50대 후반의 전직 해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러시아에서 오셨다고요? 드문 일이네요. 짐을 풀고 곧바로 섬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깨달았죠. 이 섬은 울릉도보다 더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산 중턱을 깎아 만든 활주로 공사 현장은 이미 80% 이상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뭘 짓는 겁니까? 근처에서 만난 주민에게 물었죠. 공항이요. 내년이면 완공된대요. 인구 3,000명 섬에 공항이 필요한가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필요하죠. 아주 절실하게. 공사 현장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거대한 경납고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고 지하로 통하는 입구도 여러 개 보였죠. 인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건설 노동자라기보다는 훈련받은 군인 같았어요. 오후에 예리항으로 갔습니다. 작은 어항이라고 들었는데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해안선을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포대를 숨길 수 있는 은폐진지였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낚시하던 노인에게 물었죠. 해안 침식 방지용이래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때 갑자기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다를 보니 중국 어선으로 보이는 배 여러 척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순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민들이 일제히 배를 타고 나갔고 10분도 안 돼서 해경 경비정이 나타났죠. 빠르네요. 제가 감탄하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저 중국 배들 가끔 어선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시간 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해경이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왜 도망가죠? 우리가 뭘 깔아놨거든요. 노인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밑에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에서 박상철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섬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극산도는 중국 북부 함대가 남해로 내려오는 주요 경로상에 있어요. 여길 막으면 중국 해군은 큰 우회로를 택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화를 한 겁니까? 요새화요? 우린 그냥 고향을 지킬 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에 본 것은 단순한 고향 지키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등대를 보러 산에 올랐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어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특수부대 수준의 고강도 훈련이었어요. 뭐 보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의 젊은이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냥 일출 보러.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내려가세요.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시설을 또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겨진 철문이었는데 그 너머로 깊은 터널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군사시설이었죠. 오후에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섬에 아이들이 많나요? 100명 정도요. 근데 다들 특별해요. 어떻게요? 수영, 잠수, 무전, 응급처치 다 할 줄 알아요. 섬에서 살려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섬 생활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 움직이는 방식, 모든 게 군사훈련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닷새째,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폐교된 중학교 건물을 둘러보다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찾았어요. 호기심에 내려가 봤더니 거대한 지하 시설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 상황판, 그리고 무기고로 보이는 철문들. 거기 누구요? 손전등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구원. 여긴 출입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쫓겨나듯 나왔지만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극산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중국 북부 함대를 견제하는 거대한 해상 요새였고 주민 전체가 그 요새를 지키는 전사들이었죠. 떠나기 전날 선착장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잘 보고 가시나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전해주세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특히 이 섬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극산도는 정말로 뚫리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이 작은 섬 하나 때문에 남해로 가는 길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배를 타고 떠나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바위산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전선, 백령도로요.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는 쾌속선으로 4시간. 하지만 출항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이 3번이나 있었고 승객 명단을 해병대가 직접 점검했죠. 러시아 국적이시네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해양 생태 연구입니다. 해병대원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서류가 완벽했기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섬으로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승객들도 대부분 주민이거나 군 관계자로 보였죠.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령도는 처음이세요?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조심하세요. 여긴 좀 특별하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엔진 소리가 작아지더니 배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금부터 서해 북방 안개선 인근입니다. 모두 객실 안에 계세요. 방송이 나왔죠. 창밖을 보니 해군 고속정이 우리 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바위섬이 마치 항공모함처럼 바다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섬 곳곳에는 위장도 하지 않은 군사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포대, 레이더, 철조망. 이곳은 숨길 필요조차 없는 요새였죠. 용기 포항에 내리자 즉시 신분 확인이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여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병대 중위가 날카롭게 물었죠. 해양 생태 연구차. 알겠습니다. 단, 군사시설 접근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북한 장산고지에서 1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맑은 날엔 육안으로도 보이죠.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왜요? 우리가 더 세니까.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자부심. 그게 백령도 주민들의 정서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해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해안선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진지,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화기 진지들.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순찰 중인 해병이 경고했어요. 그냥 보는 것도 안 되나요? 보는 건 되는데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다음 날 저는 섬 중앙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익숙한 광경을 봤죠. 1200m 활주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사 현장 전체를 해병대가 경계하고 있었고 중장비들도 군용이었죠. 여긴 출입금지입니다. 초병이 막아섰어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언덕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거대한 지하시설 입구가 여러 개 있었고 대공포 진지로 보이는 구조물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기지였어요. 오후에 면사무소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체육 수업이 아니었어요.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군용으로 보이는 정찰 드론을요. 애들이 드론을 다루네요. 지나가던 주민에게 물었죠. 요즘은 다 배워요. 컴퓨터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컴퓨터 교육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놀림이 너무 능숙했거든요.
저녁에 식당에서 우연히 예비군 훈련을 마친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훈련이 힘드셨겠네요. 익숙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여긴 최전선이니까요. 육지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대전차 로켓 사격이랑 시가전 훈련요. 예비군이 대전차 로켓을요. 이건 정규군 수준이었습니다. 사흘째,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안으로 나갔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어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해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상륙 저지 훈련이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체격이 군인 못지않았죠. 저 분들이 어민입니까? 낮엔 어민이고 필요하면 전사가 되죠.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봉수, 전직 해병대 상사였고 지금은 어민회장이라고요.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뭘 조사하시나요? 해양 생태요. 그래요? 우리 바다엔 특별한 게 많죠. 특히 철갑상어가 많아요. 철갑상어, 러시아 잠수함을 빗댄 은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구경하나요? 제가 받아쳤죠. 자주 와요. 하지만 오래 있지 못하죠. 여긴 그물이 촘촘하거든요. 넷째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쇄된 군부대 털을 둘러보다가 지하 벙커를 찾았어요. 들어가 보니 아직도 사용 중이었습니다. 최신 통신 장비와 상황판,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죠. 거기 누구야? 총을 든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구원. 손 들고 나와 천천히 몇 시간의 조사 끝에 풀려났지만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군사 지역 침입하면 간첩죄로 구속됩니다. 마지막 날 최봉수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떠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전해주세요. 백령도는 70년간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왜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우린 모두가 군인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이 섬에 상륙하려면 주민 5,000명을 모두 제압해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떠나는 배 위에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북한 해안이 보였죠. 그토록 가까운 거리.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백령도라는 철벽이요. 3개의 섬을 모두 봤습니다. 동해, 서해, 그리고 북방의 세 요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곧 알게 됐죠. 거제도와 진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는 버스로 1시간. 하지만 거가대교를 건너면서부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들이 늘어선 이 섬에는 쇠와 기름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투함의 살기가 감돌고 있었죠. 관광 오셨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해양산업연구차 왔습니다. 아, 그럼 조선소 구경하시겠네요. 우리 남편도 거기서 일해요. 30년째요. 거제 시내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고 곧바로 조선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검문소에서부터 막혔어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구원인데요. 사전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외곽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본 조선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끝없이 펼쳐진 도크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 건조 구역과 확실히 구분된 특별 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는 뭘 만드는 곳입니까? 근처 카페 주인에게 물었죠. 군함 만드는 데요. 잠수함도 만들고. 보안이 철저하겠네요. 철저하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 교육도 받아요. 그날 저녁 조선소 노동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만드는 배는 특별해요. 한 용접공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데요? 겉으론 민간 선박이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군함이 될 수 있게 설계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이중 선체, 무기 장착 포인트, 통신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시엔 일주일이면 개조 끝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들은 얘기였습니다. 조선소 설계실에서 일한다는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LNG선 알아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요. 우리가 세계 최고죠. 근데 그게 단순한 LNG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시엔 그게 전부 군수 지원함이 돼요. LNG 탱크를 비우면 거대한 화물창이 되고 특수 설계된 갑판은 헬기 착륙장이 되죠. 게다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체가 군함 수준으로 두꺼워요. 어뢰 한두 발은 견딜 수 있죠. 3일째,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에 조선소 주변을 돌다가 특이한 훈련을 목격했어요. 노동자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대형 화재 진압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함정 손상 통제 훈련이었어요. 일반 안전훈련 아닙니까? 제가 경비원에게 물었죠. 안전훈련 맞아요. 하지만 여긴 군함도 만드니까 특별한 안전훈련이 필요하죠. 오후에 거제도 남쪽 해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죠. 작은 조선소처럼 보이는 시설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잠수함 정비 시설이었습니다. 민간 시설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보안이 삼엄했어요. 저긴 뭐 하는 곳입니까? 근처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배 고치는 데요. 무슨 배요? 글쎄요. 가끔 이상한 배가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배 같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노동자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한 반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구축함이 임팩 훈련에서 1등했대요. 미국 배보다 성능이 좋다고. 군함 만드는 게 자랑스러우신가요? 당연하죠. 나라 지키는 배를 만드는 건데 그들에게 조선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의 최전선이었죠. 노동자 하나하나가 자신이 만드는 배가 언젠가 조국을 지킬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은퇴한 조선소 간부를 만났는데 그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거제도 조선소 노동자 4만 명 중 절반이 예비군, 특수 편성이에요. 유사시 그들은 즉시 군함 정비와 무장 작업에 투입되죠. 훈련도 받습니까? 당연하죠. 1년에 4번,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별개로 특수 훈련을 받아요. 함정 구조, 무기 체계, 손상 통제, 다 배우죠. 거제도를 떠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조선 산업기지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군함 생산 공장이자 수리기지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해군 기지였던 겁니다. 평시엔 세계 최고의 상선을 만들지만 전시엔 즉시 전투함을 찍어낼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갖춘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섬이 남았습니다. 이순신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 진도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목포에서 진도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진도대교를 건너면서 문득 이순신 장군의 명량의 전이 떠올랐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열세척으로 300척을 막았다는 그 전설. 그런데 현대의 진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도 처음이세요?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진도는 작지만 특별한 섬이에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진도읍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평범함이었습니다. 다른 섬들처럼 노골적인 군사시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4개의 섬을 본 제 눈은 속지 않았죠.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이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숙소를 잡고 명량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그 좁은 해협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폭이 불과 300m. 물살은 무섭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박살낸 곳이죠. 옆에 있던 관광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해협 양쪽 언덕에 설치된 구조물들. 관측소라고 했지만 포대를 설치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해협 아래 바다색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대규모 수중 구조물이 있는 것 같았죠.
저 바다색이 왜 저렇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인공 어초 때문이에요. 물고기들 서식지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인공 어초의 배치가 너무 전략적이었어요. 대형 함정의 통과를 막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 진도대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을 했죠. 다리 구조물 곳곳에 폭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시엔 그냥 구조물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면 즉시 다리를 끊을 수 있는 설계였어요. 다리가 특이하네요. 제가 근처 주민에게 말했죠. 그럼요. 이 다리는 특별하게 지었어요. 유사시에는 그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끊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진도 어업조합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산물 판매와 어민 지원이 목적이었지만 건물 내부는 달랐어요. 최신 해양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즐비했죠. 이게 다 어업용입니까? 그럼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야죠. 어군 탐지도 하고 날씨도 보고.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정보는 어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박 이동 경로, 속도, 크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건 해군 작전 상황실 수준이었죠. 사흘째,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도계 훈련소를 구경하다가 특별한 훈련 구역을 봤어요. 개들이 단순한 묘기가 아닌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폭발물 탐지, 추적, 공격까지. 이 개들은 특수훈련을 받나요? 네, 일부는 군이나 경찰에 보내져요. 진도계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시죠? 충성심도 최고고요. 훈련사의 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섬 곳곳에 숨겨진 지하 시설들이었습니다. 판소리 전수관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대피소예요. 태풍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 규모와 시설은 단순한 대피소를 넘어섰어요. 통신 장비와 발전기, 그리고 대량의 물자가 비축되어 있었죠. 넷째 날, 해안가를 걷다가 은퇴한 해군 대령을 만났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다는 분이었죠. 진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명량해전 때문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길목이요. 중국이 남쪽 바다로 나가려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화를 한 겁니까? 요새화요? 우린 그저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았을 뿐이요. 좁은 해협을 이용해서 강한 적을 막는 법을요. 그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물살 보이시오?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뀌어. 그 시간과 패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적은 모르죠. 그게 우리의 무기요. 떠나기 전날 진도 어민 한 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다 훈련받았어요. 바다에 뭐가 떨어지면 즉시 신고하고 이상한 배가 보이면 추적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보고 시스템도 있어요. 일반 어민들이 그런 걸 왜?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나라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도를 떠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섬은 현대판 명량해협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의 지혜가 결합된 천혜의 요새,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무서운 무기였죠. 5개의 섬을 모두 봤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서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볼 시간이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제가 알던 대도시와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완벽한 설계가 보였거든요. 서울이 참 크죠. 옆에 있던 관광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특별하죠.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예요. 옛날 왕들이 괜히 여기를 수도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다리들, 주요 도로의 배치, 모든 게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다리들은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구조였죠.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부 역들이 비정상적으로 깊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깊죠? 제가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지형 때문이에요. 산이 많아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충무로역에서 환승하다가 봤는데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 여러 곳 있었어요. 그리고 환기구의 크기가 핵 공격 대비 시설 수준이었죠. 3일째, 강남의 한 대형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특이한 표지판을 봤어요. 비상시 민방위 대피소 5,000명 수용 가능. 5,000명이요. 제가 놀라자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의 모든 대형 빌딩이 그래요. 지하 연결 통로도 있고 식수와 식량도 비축되어 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전시엔 이 모든 지하 공간이 연결돼요. 강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되는 거죠. 병원, 지휘소, 보급소까지 다 있어요. 오후에 한강 다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성수대교를 걷다가 다리 구조물에 있는 특이한 장치들을 발견했어요. 폭파 준비가 된 곳들이었죠. 왜 다리에 이런 게? 6.25 때 한강 다리를 너무 늦게 끊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택시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다리를 30분 안에 폭파할 수 있게 준비해뒀죠. 닷새째, 대학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죠. 대학생들 사이에 특별한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학생 예비군 연합회라고 들어봤어요? 한 대학원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표면적으론 일반 예비군이지만 실제론 정보 수집과 사이버전, 대비 조직이에요. IT 전공자들이 주로 참여하죠. 일주일째, 저는 서울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함정이었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전쟁 대비가 완벽하게 녹아 있었죠. 편의점을 자세히 보니 전시 배급소로 즉시 전환 가능한 구조였고 아파트 단지들은 방어 진지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들도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택시 기사들은 도시를 제일 잘 알죠. 한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시엔 정찰대 역할을 해요. 어디에 적이 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실시간으로 보고하죠. 열흘째,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안전신고 앱이었어요. 단순한 민원신고 앱처럼 보였지만 기능을 보니 군사정보 수집 시스템이었죠. 이걸로 뭘 신고하나요? 수상한 사람, 이상한 물체, 드론, 뭐든지요. 신고하면 즉시 분석팀에서 확인해요. 앱을 보여준 시민이 설명했습니다. 열 이틀째, 저는 충격적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였죠.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 800만 명이 즉시 동원 가능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군필이고 여자들도 기본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요. 민방위 훈련, 재난 대피 훈련, 다 전시 대비 훈련이죠. 거기다 모든 직장에 비상 계획이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서울시 통합방어 시스템이에요. 전시엔 모든 CCTV가 군사용으로 전환되고 교통 신호 체계가 군 이동 통제 시스템이 되죠. 심지어 가로등도 통신 중계기 역할을 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던 청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전쟁 나면 저는 사이버전 요원이에요. 게임으로 익힌 전술을 실전에 쓰는 거죠. 치킨집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지하는 탄약고로 쓸 수 있어요. 이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학교는 병원이 돼요. 저는 붕대 감는 법을 배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63빌딩 지하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시설이 있었죠. 지하 50m에 구축된 거대한 지휘 통제시였습니다. 여기가, 네, 유사시 서울방어사령부가 될 곳입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통량, 인구 이동, 통신 트래픽, 모든 게 감시되고 있었죠. 평시엔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지만 전시엔 작전 지휘소가 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함정이 아니라 요새였고 1,000만 시민은 군대였으며 일상 자체가 전쟁 준비였던 거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기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절대 안 뚫려요. 6.25 때와는 달라요.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니, 한국 전체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2군데 더 있었어요. 판문점과 부산이었죠. 판문점으로 가는 길은 엄격했습니다. 신분 확인만 4번. 그것도 매번 더 까다로워졌죠. 러시아 국적이시네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학술 연구입니다. 정전 체제 연구요.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로 평온함이었습니다. 파란 건물들, 잘 정돈된 잔디, 마치 공원 같았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위장이라는 것을. 여기가 군사분계선입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죠. 불과 몇 미터. 그 짧은 거리에 긴장감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배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구조물들, 그리고 땅 아래로 이어지는 듯한 진입로들. 지하에도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 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장교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어요. 자유의 집에서 쉬면서 한국군 장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장되지 않습니까? 매일 적과 마주 보면서. 익숙해요. 우린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강해졌거든요. 오후에 도라 전망대에 갔습니다. 북한 땅이 한눈에 보였죠. 개성공단, 그리고 멀리 개성시까지. 그런데 전망대 주변에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었어요. 관측 장비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포대처럼 보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기상 관측 장비예요. 하지만 그 기상 장비의 포구는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땅굴 관광이었습니다. 제3땅굴을 내려가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 땅굴을 막은 게 아니라 역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 폭발물 설치 가능한 구조, 그리고 역공격로로 보이는 갈래길들. 이 땅굴로 북한군이 침투할 수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안내원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JSA로 돌아와서 경비병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자세, 눈빛, 모든 게 완벽했어요. 특히 태권도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조각상 같았죠. 저들이 진짜 싸울 수 있습니까? 작년 훈련 때 봤는데 한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군 JSA 경비병 1명이 맨손으로 무장한 침투조 5명을 제압했어요. 그것도 2분 만에. 마지막으로 통일대교를 건너며 봤습니다. 다리 구조가 특이했어요. 언제든 폭파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양쪽에는 중화기 거치대가 숨겨져 있었죠. 판문점을 떠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전 라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칼끝이었고 동시에 역공의 출발점이었죠.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격적 태세. 그것이 진짜 판문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목적지, 부산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950년, 이 도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죠. 그럼 지금은 70년이 지난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항구,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표정이 달랐죠. 자신감, 아니 확신에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부산은 처음이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옛날엔 피난 수도였지만 지금은 철벽 요새죠.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구.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어요. 군함이 즉시 정박할 수 있는 부두들, 컨테이너로 위장 가능한 군수 물자 보관소, 그리고 항구 전체를 방어하는 은밀한 포대들. 저 크레인들 특이하네요. 제가 항만 관계자에게 말했죠. 네, 최신식이에요. 하루에 컨테이너 10,000개를 처리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글쎄요. 필요하면 다른 것도 들 수 있겠죠. 무거운 것들 말이에요. 그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크레인들은 전시의 탱크와 장갑차를 즉시 하역할 수 있는 군사 장비였던 거죠. 다음 날, 영도로 갔습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도대교를 보며 놀랐어요. 개폐식 다리였는데 전시엔 완벽한 차단선이 될 수 있었죠. 왜 아직도 열리는 다리를 유지합니까? 관광 명소죠. 하지만 다리 관리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사시엔 30초 만에 올릴 수 있어요. 저기 건너오지 못하게요. 오후에 태종대에 올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바다를 보니 대한해협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본까지 불과 200km. 그런데 절벽 곳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해안 침식 방지 시설이에요. 하지만 그 침식 방지 시설은 완벽한 해안포 진지였죠. 대한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사흘째,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선도를 자세히 보니 도시 전체를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역은 비정상적으로 깊었죠. 서면역은 왜 이렇게 깊습니까? 지하상가 때문이에요. 아시아 최대 규모죠. 하지만 그 지하상가를 둘러보니 달랐습니다. 곳곳에 차단문이 있었고 비상용품이 가득한 창고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녁에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상인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도 다 조직되어 있어요. 전시엔 보급 부대가 되는 거죠. 누가 뭘 담당할지 다 정해져 있어요. 훈련도 받습니까? 당연하죠. 1년에 2번씩 식량 배급, 물자 운송, 부상자 후송까지. 나흘째 부산 진성을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성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공원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현대식 방어 시설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어요. 옛날 성을 왜 이렇게 보존합니까? 역사적 가치죠.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건 지금도 좋아요. 방어하기에 말이죠. 마지막 날 해운대에 갔습니다. 화려한 해변과 고층 호텔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어요. 해변은 완벽한 상륙 저지선이었고 호텔들은 즉시 방어 거점이 될 수 있는 구조였죠. 해운대는 관광지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해변 관리인이 모래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래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기 상륙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부산을 떠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최초의 반격 기지였죠. 70년 전엔 여기까지 밀렸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아니, 진화했죠. 전쟁의 상처를 힘으로 바꾸고 위협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야 했죠.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되었는지를.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루비앙카의 전략정보국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러시아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정보국장 알렉세이 그로모프, 그리고 믿을 수 없었지만 푸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쇼이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예비 보고서를 봤소. 사실입니까?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성사진, 현장사진, 도면, 녹취록. 2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시작됐죠. 울릉도의 음향 감시망부터 시작해서 5개 섬의 완벽한 방어 체계,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된 방어 시스템까지.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잠수함 추적 시스템을 설명할 때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래서 우리 야생급이 노출된 거였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푸틴이 화면에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군사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오? 각하,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방어 체계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한국을 공격하려면 5천만 명을 모두 제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게라시모프가 반박했어요. 과장 아니오?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은 민간인이지. 총참모장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초등학생이 드론을 조종하고 어부들이 잠수함을 추적하고 택시 기사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예비 전사들입니다. 3시간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푸틴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은 피해야겠군. 페트로프, 수고했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이징에서 긴급 회동을 요청했죠. 상하이의 비밀 장소에서 만난 중국 측 대표는 놀랍게도 정치국 상무위원급이었습니다. 페트로프 선생, 우리도 한국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발견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죠.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특히 흑산도와 진도, 우리 해군의 항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도 러시아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소. 한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한다. 비용이 너무 크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해군의 새로운 항로였죠. 한국 근해를 크게 우회하는 루트였습니다. 연료비가 20% 증가하지만 감수해야죠. 한국의 그물에 걸리는 것보단 낫소.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고위 관계자가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한 거예요. 료칸에서 만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철벽을요. 솔직히 우리가 더 충격받았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재무장.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요.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핵심 안건이었죠.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방어 체계에 놀랐습니다. 동맹국인데도 이 정도일 줄은.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요. 프랑스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지노선의 실패에서 배웠군요. 고정된 요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요새를 만들었어.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공식 문서엔 없지만 모든 강대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푸틴 대통령과의 독대에 초대받았습니다. 크렘린 궁의 집무실에서 그는 물었죠. 페트로프,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뭐요? 각하,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준비한 겁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 전쟁에 개입했을 때 그들은 약했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판이군. 제가 덧붙였습니다. 각하, 한국은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입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평화롭지만 건드리면 알겠소.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동 정책을 재검토하겠소. 한국과는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겠군.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조사가 역사를 바꾼 거죠.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방어 패러다임은 전 세계를 바꿀 테니까요. 제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후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나토였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죠.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합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로 날아갔죠. 우리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놀랍게도 개방적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백령도 시찰을 허용했고 시민 방어 체계를 상세히 설명했죠. 단,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시스템은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그걸 실현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의 말이었죠. 이스라엘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모사드 국장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어요. 우리도 작은 나라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국정원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을 뻔한 경험이 우리를 바꿨죠. 이스라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만의 요청은 더 절실했습니다. 총통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은 조언은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협력은 피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돕는 절묘한 균형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일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한국을 봐라.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철벽 방어를 구축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 수상의 국회 연설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식 전 국민 방어 체계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도쿄에서 만난 일본 방위성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위기를 회피하려고만 하니까요. 우크라이나의 접근은 특별했습니다. 전쟁 중인 그들에게 한국 모델은 생존의 희망이었죠. 키이우를 비밀리에 방문한 한국 특사단은 도시 방어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서울처럼 도시 전체를 요새로 만드세요. 모든 건물이 방어 거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키이우 지하철은 방공호가 됐고 시민들은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한국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중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식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죠. 석유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국민이 무기가 되어야 해요. 사우디 국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군사 전략 패러다임 자체였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는 교과 과정을 개편했어요. 한국식 총체적 방어 전략이 필수 과목이 됐죠. 한국은 21세기 군사 전략의 교과서입니다. 미 육군 참모 총장이 생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힘의 우위가 아니라 시스템의 우위로 승리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위협 대응 연구라는 과목이 신설됐죠. 적을 알아야 이긴다. 한국이 왜 강한지 철저히 분석하라. 중국 국방대학 총장의 지시였습니다. 러시아도 변했습니다. 총참모대학에 비대칭 방어 전략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소장은 바로 저였습니다. 페트로프
당신이 발견한 한국 모델을 러시아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시오. 푸틴의 직접 지시였죠. 하지만 한국을 따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군 대학의 한 교수가 정확히 짚었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문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프랑스 국방연구소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수백 번 침략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DNA에 새겨진 거죠. 생존 본능이 시스템이 된 겁니다.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의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공동체 의식을 결합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21세기형 스파르타다. 호주도 한국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섬나라입니다. 한국의 섬 요새와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해요. 호주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발언했죠. 인도는 특히 시민 참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억 인구가 모두 방어에 참여한다면 그 어떤 적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의 말이었어요. 2025년 초 유엔에서 한국 방어 모델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87개국이 참가했죠.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오면 온 국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컨퍼런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해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인정했죠. 이 모델은 강한 국민적 단결과 희생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법,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죠. 21세기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을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신분으로요. 한국 정부가 초청한 국제안보 포럼 연사였죠. 제 보고서가 세계적 화제가 된 후, 한국은 저를 초청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한국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손님이시니 편하게 둘러보세요. 서울 시내 호텔의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로움 아래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다음 날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제목이었죠. 청중석엔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가 물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한국처럼 되려면 먼저 한국인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군인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입니다. 이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해요. 포럼이 끝난 후 한국 국방장관과 차를 마셨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덕분에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때론 외부의 시선이 더 정확하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 남산의 야경, 한강의 불빛들, 모든 게 평화로웠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렸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박동 소리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알바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생이세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예비군 훈련은 어때요?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20살 청년의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국방이 의무가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다음 날 판문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지하 벙커, 첨단 감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빛.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젊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제 뒤엔 5천만 국민이 있는데요.
21살 청년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죠.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약해서 밀렸지만 이젠 아무도 우릴 밀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강해졌거든.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고통이죠. 전쟁의 고통, 가난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릴 단련시켰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결심이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쐈대요. 걱정되시겠네요. 뭐가요? 우리가 더 세요. 쟤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린 끄떡없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장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었죠. 전 국민이 공유하는 자신감과 결의.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호랑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란 제목으로요.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나라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정신에서, 그리고 의지에서.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 했죠. 하지만 한국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뿐이었어요. 최근 푸틴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결국 한국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각하. 그들은 70년 전 거의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대한민국. 조용한 호랑이. 작지만 강한 나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금까지 러시아 전략정보국 출신 이반 페트로프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방어 체계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가 조용히 준비한 철벽 방어망. 그것도 5천만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든 살아있는 요새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5개의 섬이 만든 철의 삼각형,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가 되는 시스템.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아는 완벽한 방어 체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국민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무서운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